반갑습니다. 의사님께서 잘 소개해 주셔서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뵙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실 그 교무님께서 건강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약학 박사니까 약 복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랫동안 약을 잘 복용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하고 계셔서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무님께서 지시하셨으니까 그래도 거역할 수는 없고, 지난주에 몇 분 발표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40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25분 발표하고 5분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질문을 받으면 제가 답을 못할 것 같아서 다른 이야기를 조금 넣어서 가능하면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말재주가 없어요. 지루하시겠지만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약을 잘 복용하는 게 좋은가,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복용법은 사실 너무 간단해서 또 다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약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 인간에게 어떤 도움을 주어왔었는가, 그것을 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왼쪽으로 좀 약간 차이가 나지만 지금부터 약 10,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기대수명,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평균이 10살 정도 됐어요. 10년. 그 정도밖에 못해요. 그 후로 시간이 흘러서 약 8,000년이 지났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 되겠죠. 2,000 몇십 년. 그래서 처음에 10살이던 인간의 그 기대수명이 8,000년이 지나서 8,000년 동안 겨우 2배, 20살 또는 20몇 살, 이렇게밖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도 약 1,9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에 다시 겨우 2배, 한 40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약 1850년, 약 150년에서 200년 동안 다시 2배로 늘었습니다. 약 80살이 되는 겁니다. 80살, 현재가 되겠죠. 그러면 8,000년 동안 10살에서 20살, 2,000년 동안 20살, 40살, 그런데 불과 150에서 200년 사이에 40살에서 80살,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2300년에는 100살이 넘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인간의 수명이 그렇게 길어진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보건에 대한 인식 개선, 손 씻기를 잘하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이렇게 병을 예방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 예방주사죠. 이 백신도 의약품, 약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항생제를 비롯한 치료제, 이러한 말하는 과학 문명이 발달한 거죠. 그래서 약이 인간 수명을 늘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그 외국의 보험회사에서 이 통계를 보여준 거예요. 2030년이 되면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현재는 일본하고 모나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역전이 돼요. 역전이 돼서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1등이 되는데 그 중에서 여자분들은 90세가 넘습니다. 이 90세는 세계에서 처음이에요. 남녀를 통해서 이만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평균 수명이 긴 나라가 된다라는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 여기 의사, 선생님들 그 헌신적인 노력, 그다음에 약의 개발, 국민건강보험 제도 이런 것들이 아주 잘 갖춰진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끝났다고 하는데요. 인류가 이 코로나와 같이 팬데믹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는가 보면 저희가 지금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졌다고 하는 천연두 저 맨 끝에 원이 가장 큰 거거든요. 근데 이제 3억 5천만 명이 사망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당시에 세계 인구를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흑사병이라고 부르는 패스트죠. 유럽 인구의 절반이 사망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기도 한 2억 명 정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사망했는데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에이즈가 나올 때에도 인류는 망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과거의 사례보다는 훨씬 사망자가 적었고요. 지금 에이즈는 뭐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무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메르스 때도 정말 초비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망자가 많지 않았고 코로나 정말로 우리 국민 모두 전 세계 사람들이 유례 없이 마스크를 쓰고 보건하고 또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그런 노력들 짧은 시간에 백신 예방제를 또 치료제를 만들고 해서 지금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올해 전 세계 통계 올 2월 말입니다. 세계에서 약 7억 명 정도가 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은 690만 명, 약 700만 명. 많죠. 많지만 과거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6억 7천 명 정도 거의 대부분이 생존하게 됐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또는 우리가 과거에 태어났더라면 과연 살 수 있을까? 이것처럼 약은 우리 인류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약이 이렇게 좋은데 약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제가 이렇게 황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죠. 황금보다 더 귀한데요. 약이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법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법회의 의미를 조금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설프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나쁜 마음이 많으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학, 마음 공부를 잘하면 좋은 마음이 많이 생기게 돼서 좋은 사람 될 수가 있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 공부를 게을리하면 나쁜 사람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둘이 아니고 하나여야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도 약이 있고 독이 있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아무리 나쁜 독이지만 그 독을 과학으로 그것을 변화시켜서 약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반대로 약이지만 이 과학을 마음을 잘못 써서 또 독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과 독도 또 하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 사례를 좀 들어 보면은요, 맨 위에 있는 그림, 제 전공이 생약학이라고 있는데 그 생약학은 사실 한약이에요. 한약하고 생약.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렇게 들었어요. 맨 왼쪽에 그 식물 사진이 마황이라고 하는 한약재이기도 하고 생약이기도 하고 약입니다. 이 안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거기에서 가운데 있는 병은 제가 제품명을 보여드리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1930년대에 판매됐던 미국의 약이에요. 저것은 지금도 기침약, 콧물감기약 이렇게 쓰고 있는 약이 되겠습니다. 이 좋은 약을 과학이 나쁜 쪽으로 만들게 되면 히로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약이 독이 될 수도 있다. 밑에는 미치광이풀, 여러 가지 비슷한 식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식물 중에 이걸 먹으면 미친 사람처럼 막 날뛰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약이나 또는 독살이나 이렇게 쓰던 독입니다. 이 독을 과학으로 위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키미테, 멀미 하거나 밑에 있는 것은 아마 안과에서 눈 안구 검사를 할 때 되면 눈이 동자가 커져서 좀 고생을 할 수 있게 눈동자를 크게 하는 안과에 쓰는 약으로, 그래서 독을 약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보톡스 아시잖아요. 보톡스는 원래는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독입니다. 1g이 몇천 명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독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해서 약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약과 독은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약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한 4가지 정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과 독이 같다라고 했는데 독이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약은 안전을 제1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것은 사람들이 약을 개발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드느냐 제목을 나온 거예요. 약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약효가 중요하잖아요. 열이 올라오면 열을 떨어뜨려야 되고요. 그 효과가 있느냐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약효가 있다, 그럼 바로 약으로 팔거나 만들면 좋겠지만 저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 그래서 그 약의 열을 내리는 거라고 한다면 그 약이 과연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동물 실험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독성이 있다. 그러면 아무리 효과가 뛰어나도 약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많이 고통을 받았어요. 사실 약으로 이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기형아가 몇십 년 후에 막 태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는 약에 대한 안전성을 기준을 점점 높여 엄격하게. 그래서 지금은 안전이 첫 번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이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안정성. 약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이기 때문에 뭐 나 시간이 지나거나 뭐 또 열이 많은 것이거나 습기가 많은 것 변해요. 변하게 되면 약효가 떨어질 수도 있겠고 때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가 이걸 봐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생산성. 아무리 약이 좋아도 너무 비싸면 안 되잖아요. 저렴하게. 또 하나는 이런 공산품도 뭐 규격이 있는데 항상 일정하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 아스피린 100 하면 100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150이 들어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생산성. 그 다음에 약은 양리작용. 그 약이 들어가서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작용을 해서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것조차도 알아내야 돼요. 알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흡수, 분포, 대사, 배출량. 우리 약을 먹게 되면 이 약이 뒤에 나오겠지만 음식물하고 똑같아요. 우리 몸은 변화되고 밖으로 나와야 돼요. 밖으로 안 나오면 쌓여요. 그럼 독이 되겠죠. 그러한 것들도 다 밝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약의 중요한 것이 오늘 그 복용법하고 내용과 있는데요. 얼마만큼 먹어야 안전하고 효과를 낼 수 있는가 라는 거 하고요. 끝으로 이제 이걸 알약으로 할 것인지 과립으로 할 것인지 캡슐로 할 것인지 다른 걸로 할 것인지 뭐 기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약은 안전하다라고 믿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한데 또 오늘 주제하고 같은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념이 우선은 그냥 정해진 대로 복용을 했는데 전혀 생각지 않은 그런 반응, 바라지 않는 그것을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라고 하면 원래는 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약간 틀려요. 네. 예를 들어 부작용을 또 약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 머리가 나는 미녹시 뭐 이런 혈압을 주는 약이었는데 부작용으로 막 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약들도 있어서 부작용이 꼭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것을 유념해야지 건강한 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부작용을 나타내는 그러한 원인들이 한 5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런 부작용이 안 생기도록. 첫 번째는 오남용. 많이 들어보셨죠? 오는 잘못해서. 열이 나는데 소화제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잘못해서 간단하게. 남용은 하나 먹어야 돼, 2개 습관적으로 안 먹어도 되는데 자꾸 드시는 거. 이렇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환자 사람마다 체질이 다 요즘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는 특정 약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부작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원래 약이 그런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알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쓰는 뭐 항히스타민제가 마찬가지예요. 그걸 들으면 콧물이 멈추거나 그러기는 하지만 졸리거나 이런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잖아요. 운전하시면 이 약 드시지 마세요. 주무실 때 드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약물 상호작용. 이게 이제 앞으로의 우리 과학이 발달하면서 가장 큰 그 과제이기도 해요.
약들이 하나하나는 시험을 거쳤거든요. 근데 이 약과 저 약을 같이 먹었을 때, 이 A라는 약이 다른 B라는 약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또 우리 몸에 들어서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물론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약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약 설명서를 보면 부작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쭉 써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약 먹으면 안 될 것을 만큼 주의사항이 몇 페이지씩 돼 있거든요. 그런 연구들을 다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약물 간에 서로 작용에 의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환자의 상태인데요. 크게 보면 뒤에 나온 것처럼 우리 노화에 따라서 또는 어떤 다른 질병이나 몸이 약해졌을 때 건강한 사람보다 부작용이 잘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부작용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르신들께서 약을 드실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의 종류들이 있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특히 이제 연세가 되시면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런데 부작용 중에 이제 어지럽거나 이렇게 되면 낙상하실 우려도 커요. 특히 주무시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작용 이 약을 드시고 또는 약을 바꿨을 때 또는 추가했을 때 전에 없던 증상이 있는지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내가 잘못 먹었나? 또는 너무 많이 먹었나? 이런 생각들을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작용 이야기는 했지만 아까 안전 이야기 했듯이 뭐니 해도 약이 제1의 건강 지킴이입니다. 이게 좀 걱정이네요. 사실 여러분들 아침에 또는 하루 종일 TV를 보면 전문인들,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좋다 이것이. 그런데 채널을 하나 돌리면 그걸 옆에서 팔고 있어요.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취지는 매우 중요해요. 원래 식품이 영양이나 이런 거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개념으로 넘어갔고 그것이 발전해서 건강기능식품이 되는 거고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아까 같이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중요합니다. 다만 무슨 증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할 수밖에 없어요. 치료제가 아니고 약이 아니고. 그런데 이 일반인들은 저부터도 좀 혼동해요. 저거 먹으면 내가 이건 고통받고 있는데 저거 먹으면 다 나을 것 같아. 보조제로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드시던 약을 끊어버려요. 약을 안 드시고 이거 먹으면 난 다 나. 그것이 이제 질병을 키우고 더 악화시키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는데 좋은 식품 당연히 중요하죠. 건강한 식품도 매우 좋아요. 그러나 약을 드시면서 보충해서 드셔야 된다. 왜냐하면 메뉴에 있는 것처럼 약이라는 것은 저쪽에 보시면 맨 처음 약을 만들 때 한 5,000개 내지 10,000개 정도의 그 후보들 중에서 약 15년을 거쳐서 하나의 약을 만들어요. 물론 지금은 세포치료제라든지 과학이 발달해서 짧아졌지만 중요한 것은 매우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판매를 했다라고 해도 판매된 후에 계속 추적 조사를 합니다. 그 약을 먹고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저기 많은 사람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검증을 받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막 새로 나온 약은 부작용에 많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이 더 큰 건가, 우리가 이익이 더 큰 건가, 손해가 더 큰 건가, 이걸 따져서 약을 판매를 허가하고, 판매되는 약이라 할지라도 금지시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약이 제일 안전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도 우리 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음식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요. 먹으면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고 혈액을 타고 전 몸으로 가서 질병을 치료하고 또 부족하게 변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그림처럼 약을 드시게 되면 우리 몸 안에 혈액 안에 그 약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얼마 동안 후에는 그 밑으로 떨어지는가. 그래서 일정 농도,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 약효가 있는 거고, 그 밑으로 가면 약효가 없는 거고, 또 어느 정도 이상으로 많이 존재하면 독이 생기고, 그래서 이러한 매우 엄격한 과정을 거친다. 자, 그러면 약물 부작용이 왜 어르신들이 잘 발생하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부작용이 발생한 위험은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나이가 드시기 때문에, 나이가 드시면 노화는 질병이 아니에요. 그냥 나이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젊었을 때보다 힘이 좀 덜하고 이렇게 모든 몸이 약간 기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병에 걸리기가 쉽고, 특히 만성질환, 당뇨란 혈압이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에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약 80% 이상이 한 가지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셔서 아무 질병도 없다는 건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당연히 병을 가지고 있다. 75세 이상이 되시면 이런저런 질병 때문에 약을 5개 이상 드셔요. 이렇게 약을 많이 드시게 되면 약끼리 작용에 의해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큽니다. 이렇게 약끼리 서로 또는 주스를 약으로 같이 먹거나 음식을 먹고 이럴 때에도 약과 주스, 음료, 약과 음식 이런 것들이 서로 작용해서 부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다. 오른쪽 밑에 그림처럼 드시는 약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작용은 반드시 더 커진다. 약을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그 노화가 들면 기능이 떨어져서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부작용이 생기기 쉽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주의할 사항 이미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4분 내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복해서 드시면 안 된다. 중복해서 처방을 받은 약을 드시고 계셔요. 근데 약국에 가서 다른 약을, 그냥 파는 약을 들고 계셔요. 내용을 보면 같은 약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에 드시면 같은 약의 양이 늘어나잖아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처방 받은 대로 이렇게 양도 그렇고 언제 드셔야 되고, 하루에 한 번 드시는 것은 하루에 한 번 드셔도 24시간 약효를 낼 수 있는 만큼 우리 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과학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 먹으면 왠지 불안해. 점심에도 드시고 이러면 안 되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자기가 드시는 약을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중복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주치의제도가 없잖아요. 가능하면 한 병원을 선택해서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한 병원을 단골로 다니셔야 돼요.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께 드시는 모든 약, 드시는 모든 질병, 이런 것을 상담을 받아야지 중복해서 이렇게 드시지를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거기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고, 절대로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시는 분은 반드시 하지 않으셔야 된다. 약국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생략하겠습니다. 요 세 번째도 다 마찬가지죠. 네 번째도 이거 약 처방을 일주일 받았는데 한 이틀 먹으니까 한 번 먹으니까 안 먹어야지. 이러면 다시 또 아파요. 그런 걸 말하게 됩니다. 기타 주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처방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첫째 또 중요한 것은 약을 드시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침에 먹었나? 이러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나이 드셔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넣는 그 함이 있죠. 그런 걸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보관 방법, 그 다음에 반드시 약을 확인하고 드셔야 돼요. 어두운 데 엉뚱하게 그냥 껌껌한 데서 주무시다가 아무거나 이렇게 잠들 드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약을 부셔서 먹거나 깨 먹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복잡하게 써놨는데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부시면 안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절대로 부시거나 여기에 이제 부작용이 잘 생길 수 있을까? 여기에 쓰여 있는 것들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되면 이건 내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 유념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법회의 시간이라 너무 부족하죠. 이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막을 응용해봤어요. 사막. 정신수양. 의료진이나 약을 믿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령, 약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약물 부작용이 왜 생기는가, 이러한 이치를 아는 공부를 한 다음에 작업 취사가 되어 있죠.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을 잘 지키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나 이걸 잘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어떤 것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이 약물 복용을 잘 하셔서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